안녕하세요. 유한연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장 아이소파라메트릭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한요소법에 대해서 마지막 챕터로 아이소파라메트릭 포뮬레이션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예정이고요. 아직 기말고사에 대한 대면 시험을 할지 아니면은 과제물로 할지는 아직 학과회의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정해지는 대로 아니면 또는 LMS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말고사의 평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현재 배웠던 범위까지, 즉 아이소 파라메트릭 포뮬레이션까지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시험이 아니고 과제물로 한다고 하면 아이소 파라메틱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틀랩 코딩하는 걸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걸로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학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말로 하면은 등매개 변수 유한요소 수식화가 되겠는데, 이 등매개 변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등매개 변수 요소를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등매개 변수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식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매개 변수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바이 엘리멘트 있죠. 트러스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매개 변수 요소 중에서 Q4라는 요소에 대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레인 스트레인 스트레스 요소를 이 등매개 변수 요소로 개발한다 라고 하면은 이 다음과 같은 Q4 요소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Q4 요소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바로 배웠었죠. B와 H의 함수로 쉐입 펑션이 구성되고, 그걸로부터 유한도 수식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와 같이 수식하는 과정에서 등매개 변수 요소를 배우니까 굳이 이와 같은 수식화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Q4 요소를 다시 설명을 할 텐데, 등매개 변수 요소를 통해서, 즉 등매개 변수 수식화를 통해서 Q4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K 매트리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가우스 쿼드러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우스 쿼드러처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전달을 할 거고요. 그 이전에 가우스 쿼드러처 이야기 이전에 수치 적분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려면은 뉴턴 코테츠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편리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고요. 그래서 뉴턴 코테츠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점 가우스 쿼드러처, 즉 2x2, 즉 별점 4개 요소 내에 가우스 적분점이 4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4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스티프니스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K 매트리스 구성하는 예제,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소파라메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쉐입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변이를 근사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모두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는데 이 아이소파라메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즉 등매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오메트릭에 대해서 절점을 우리가 근사할 때도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을 하고, 또 결점을 이용해서 요소 내에 변이를 근사할 때도 동일한 방정식을 사용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소파라메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다음 장에 바 엘리멘트를 한번 수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이소 파라메트릭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할 때에는 이 내추럴 코디네이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내추럴 코디네이트라는 걸 무엇이냐면 즉 이 내추럴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유한 요소 수식화를 다 진행을 해요. 즉 S라는 변수로 우리가 유한 요소를 다 수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2차원이 되면은 S와 T를 이용해 합니다. 아래 보면은 내추럴 엘레멘트와 액츄얼 엘레멘트가 있어요. 즉 실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요소를 나눠주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내추럴 코디네이트는 인 S와 T 또는 그 사이와 웨타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사면체를 구성을 합니다. 정사면체의 길이는 여기는 2, 여기도 2, 너비 높이가 가로 세로가 2인 즉 좌표로 생각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3번 절점은 1,1인 이와 같은 정사면체를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요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요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로 나눴던 요소를 다 대입시키는 거죠.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엘레멘트를 하나 만들고 그걸로부터 요소 수식화를 한 다음에 실제로 요소가 나눠진 거를 어떻게 연관이 시키는지 그 연관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핑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기준이 되는 요소로부터 현재 실제로 나눠진 요소를 연관시키는 방법이 이 등백의 변수 요소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등백의 변수 요소를 배우는 이유는 크게 한 기존의 큐포 요소의 단점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큐포 요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반드시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반드시 직사각형으로만 요소를 나눠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이 왼쪽 같이 이러한 요소를 나눠서는 기존의 큐표 요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일반화된 사각형을 모델링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기존의 큐포 같은 경우에는 B와 H라는 길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요소마다 여러분이 이 길이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걸로부터 요소 수식화에 활용을 해야겠죠. 사실 이건 단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B와 H의 길이를 매번 계산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또 있다라는 거고 가장 큰 단점은 이거죠. 형상이 제한되어 있다. 기존의 큐포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으로 요소를 짜야 되기 때문에 형상이 어떻게 보면은 제한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좀 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지금 설명드릴 아이소 파라메트릭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요소 다음과 같이 아이소 파라메트릭을 이제 적용한 이유는 기준이 되는 요소를 만들고 이로부터 이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적분 수행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다양한 직사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의 요소를 우리가 얼마든지 수식화하고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를 사용하는 게 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장부터 이 바엘레멘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즉, 아이소 파라메트릭은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지오메트릭 쉐입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근사를 동일한 수식을 사용을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핑이라는 걸 통해서 기준이 되는 엘레멘트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적분을 수행을 할 거다 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이엘레멘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나올 이제 큐포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아이소 파라메트릭 포뮬레이션이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생소하고 또 유한 요소 수식화가 그리 쉬운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좀 들어줬으면 하고요.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차원 요소인 바이엘레멘트부터 이 등매개 변수 요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한조소 수식화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이엘레멘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먼저 엘레멘트 타입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추럴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액츄얼 엘레멘트에서의 지오메트리를 먼저 근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내추럴 코디네이트와 액츄얼 엘레멘트에서의 좌표값은 글로벌 코디네이트가 되겠죠. 여기 써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내추럴 엘레멘트고 이 부분은 액츄얼 엘레멘트가 되겠죠. 액츄얼 엘레멘트.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이 맺어줘야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수식화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1차원 문제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즉 우리가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변수인 s를 이용해서 선형으로 근사하는 거죠. 선형 근사 s에 대한 함수로. 그래서 a1과 a2라는 미지수가 생기게 되는데, 자, 두 개의 미지수면은 두 개의 방정식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텐데, 사실상 액츄얼 엘레멘트에서의 글로벌 코디네이트 좌표값은 여러분이 내추럴 코디네이트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다음과 같이 내추럴 엘레멘트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s가 마이너스 1인 게 실제로 글로벌 코디네이터에서는 x1이 되겠죠. 즉 그림에서 오른쪽은 내추럴 코디네이트를, 왼쪽은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추럴 코디네이터에서의 s가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게 실상 x1이라는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맺어주는 거죠. 또 두 번째 설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추럴 엘레멘트에서의 2번 절점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바이엘레멘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하시지 않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바이엘레멘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내추럴 코디네이터는 기준점이 중심이 s가 0인 좌표가 중심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끝, s가 1일 때가 양쪽 끝이 되겠습니다. 즉 1번 절점의 좌표값은 s는 마이너스 1을 갖고 2번 절점에서의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좌표값은 s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관시켜서 액츄얼 엘레멘트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방정식의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s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1이라는 좌표값이 연결이 될 거고,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s가 1에 대해서 해당하는 액츄얼 엘레멘트에서의 글로벌 코디네이트는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2라는 좌표값을 다음과 같이 s는 1을 넣어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a1과 a2를 결정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n1 x1 더하기 n2 x2라고 쓸 수 있고, 사실 뒤에 또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이라는 거는 사실상 x1이라는 좌표값 앞에 있는 이 수식, 요게 이제 쉐입 펑션 n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에 s 더하기 s가 1 더하기 s가 1 더하기 s가 바로 n2라는 쉐입 펑션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뒷장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x라는 글로벌 코디네이트에서 좌표값은 사실 n1과 n2에 대한 쉐입 펑션에다가 뭐 그 요소가 갖고 있는 1번 절점과 2번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알고 있으면은 내부에서의 내부에서의 좌표를 근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내부의 좌표라는 거는 1번 절점과 2번 절점 이 안에서의 좌표값이 궁금할 때 이거를 근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식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n1은 앞에서도 정의했듯이 다음과 같은 쉐이프 펑션 값을, n2는 다음과 같이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쉐이프 펑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쉐이프 펑션 값이 어떻게 되는지 n1과 n2를 한번 그려본 그림인데요. s가 1번 절점에서의 쉐이프 펑션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서 좌표값에서만 쉐이프 펑션 값이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러한 근사함수를 갖고 있게 되겠죠. 실제로 그려보면은 자기 자신에서는 1이 되는데 나머지 절점에서는 0이 되는, 즉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이러한 쉐이프 펑션을 나타내고 있고, 동일하게 2번 절점에서의 쉐이프 펑션도 자기 자신에서는 1이 되지만 나머지 절점에서는 0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듯한 쉐이프 펑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쉐이프 펑션이 아니고 지금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 정의된 쉐이프 펑션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액츄얼 엘리멘트에서의 좌표값을 근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전과 좀 다른 점이 되겠죠. 바이 엘리멘트에서 배웠던.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번 이제 근사를 해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근사할 때는 등배계 변수의 요소가 의미하는 게 지오메트리의 쉐입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펑션에서의 근사함수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쉐입 펑션을 유도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유도된 쉐입 펑션 n1과 n2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 요소 내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절점에서의 변이값들과 연관시켜서 근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써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이 내부 절점에 이 1번 절점에서는 U1이라는 변이를 갖고 있고 2번 절점에서 U2라는 변이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 U1과 U2 사이에서의 변이 값을 궁금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근사를 통해서 내부의 변이를 근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때 필요한 게 N1, N2라는 쉐입 펑션이 되겠습니다. 즉 U1과 U2는 일정한 상수라고 하면은 N1과 N2는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이 부분은 N1, S에 대한 함수가 되고 이 부분도 역시 N2가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그림도 그려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엘리멘트 타입을 결정을 하고 쉐입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정의된 쉐입 펑션으로부터 변이 함수를 근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오메트릭 쉐입을 근사할 수 있는 쉐입 펑션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근사할 수 있는 쉐입 펑션이 동일한 걸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스텝 2까지 이어져 왔고요. 스텝 3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스트레인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관계식으로부터 스트레인을 정의할 거예요. 자, 바이엘리멘트에서의 스트레인은 x 방향의 변이 u를 우리가 x좌표로 미분해 주게 되면은 그게 x축으로의 스트레인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근사했을 때 자세히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n1 x1 u1이죠. u1 n2 s u2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u가 s에 대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x로 미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스트레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dx분의 du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체인 룰을 써서
체인 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근사해 볼 수는 있겠죠.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 사실상 U가 S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S에 대한 미분값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S에 대한 미분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인 룰로부터 근사하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와 같은 수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이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S, 내추럴 코디네이트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추럴 코디네이트인 S로 미분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체인 룰에서의 이 부분,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서 스트레인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X와 U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근사를 사용한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즉 스트레인 값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즉 U에 대해서 S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S로 미분한 값과 그 다음에 체인룰에서 나왔던 좌표값을 S로 미분하는 요 팩터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번 미분해서 실제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음과 같이 기존의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져 있는, 즉 쉐입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근사값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S로 한번 미분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쉐입 역시도 쉐입 펑션을 우리가 근사를 했었고, 이거를 S에 대한 함수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2분의 x2-x1이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x2-x1은 길이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L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여기에 넣고 정리해 보면은 L분의 U2-U1 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전에 이 아이소 파라메트를 이용하지 않고 바엘레멘트를 유도했을 때 그때의 스트레인 값과 동일한 포뮬레이션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대부분 아이소 파라메트릭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들이었고, 현재 여기서는 이제 아이소 파라메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기존에 우리가 유한요소 수식화를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스트레인 값이 직접 S로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체인 룰을 위와 같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팩터를 계산을 하게 된다. 나중에도 나올 텐데 이 아랫부분은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인 계산하는 것까지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를 이용해서 스트레인을 계산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인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관계를 맺어줘야겠죠. 스텝 3는 스트레인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관계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인 스트레인을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된 식으로부터 찾아보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즉 쉐입 펑션의 미분이 나타나 있는 부분을 그레디언트 매트릭스 또는 B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B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가 있고, 차원이 맞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면 다같이 차원이 잘 맞게끔 유한요소 수식화가 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는 여러분이 훅스로우를 활용을 하면 될 거고, 훅스로우에서의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을 스트레인에 곱해주게 되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에 대한 관계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라스틱 모듈러스 곱하기 스트레인을 하는데, 스트레인은 비매트리스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곱으로 나타나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우리가 이제 이 K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 엘레멘트에서 우리가 K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아이소파라메트릭 엘레멘트를 지금 접근해서 쓰고 있어요. 자, K 매트리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K 매트리스에 대한 식은 바엘레멘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이 앞 시간에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길이 방향으로 B 매트리스와 D 매트리스, B 매트리스의 곱을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사실상 B하고 DB 이 부분이 상수였기 때문에 K 매트리스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이 B, DB 이 부분이 상수로 빠져나오고 나머지 DX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길이 L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1차원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쉽게 적분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Q4 요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적분을 직접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즉 직접 수행을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BDB가 이 상수로 취급이 됨으로써 외부로 나올 수가 없고, 즉 적분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적분 안에서 S에 대한 함수 또는 ST에 대한 함수로, 즉 내추럴 코디네이트에 대한 함수로 B 매트리스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적분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수치 적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제너럴 타입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액츄얼 도메인에 정의된 적분을 내추럴 도메인의 적분과 연관시켜 보면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적분에 대한 식이 내추럴 도메인을 넘어오면서 다음같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와 ds, 즉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s값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 도메인이라고 크사이 에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크사이 에타 뿐만이 아니고 s나 내추럴 도메인은 s와 t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s와 t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크사이와 예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사이 예타 역시도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좌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과 같이 이 액츄얼 도메인에서의 ds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와 그 다음에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미소 길이 ds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ds분의 dx를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했었고, 이거는 이 자코비안 매트리스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x라는 미소 길이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의 ds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배울 테니까 간단하게만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 부분이죠.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요 부분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니까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ds분의 dx라는 미분으로 나타나준다라는 거.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 적분 도메인을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액츄얼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0에서부터 L까지 길이를 적분해 줘야 되지만, 실제로 내추럴 도메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러분이 적분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이렇게 적분을 변환해서 사용을 하는지 갑자기 궁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유한요소 수식화를
지금까지 해온 걸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B 매트릭스 또는 쉐입 펑션 등등으로 S에 대한 함수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적분값들로 다 구성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이와 같은 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적분을 실제 액츄얼 도메인과 맺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오른쪽 파트, 즉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적분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로 이와 같은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적분을 하게 되면은 액츄얼 도메인에서의 이와 같은 적분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바이엘레멘트에서의 자코비안 매트릭스 J라는 거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실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2분의 L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다가 2분의 L을 놓고 이제 적분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액츄얼 도메인에서의 좌표값을 내추럴 도메인의 좌표값으로 미분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 좌표계에서의 미분값을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의미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K 매트리스를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이 K 매트리스는 원래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다고 했었죠. 앞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바이엘레멘트에서의 K 매트리스. 그리고 이 바이엘레멘트에서의 K 매트리스가 사실상 X에 대한 함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아이소 파라메트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뒤에서 여기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식이 다음과 같이 인티그럴 0에서부터 여기까지 fx dx라는 거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내추럴 도메인에서의 적분값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코비안이 아까도 말했지만 2분의 L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BDB라고 하는 거는 사실 S에 대한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 함수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사실 바이엘 엘레멘트에서는 S에 대한 함수 또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S에 대한 함수, 즉 내추럴 코디네이트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코비안은 사실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dx 대신에 ds로 내추럴 코디네이트로 적어지게 되고, 적분 도메인도 0에서부터 L이 아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러분들이 적분을 수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그대로 내려오고 A라는 면적 여기, 그 다음에 일라스 모저스 여기, 그 다음에 B라고 B 트랜스포드 B 두 개의 매트릭스 곱은 사실상 적분과 무관하게 상수값이기 때문에 적분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s를 수행하면은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B 트랜스포즈와 B를 여러분이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바이 엘레멘트에서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위에서의 K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에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적분을 수행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울 Q4라는 요소를 배울 때에는 B 매트릭스가 더 이상 상수가 아니고 내추럴 코디네이트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쉽게 손으로 적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즉 반드시 이 수치 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치 적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쉐입 펑션 정의하는 거, 내추럴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K 매트리스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배웠는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던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니까 수업을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nternal force와 external force를 우리 구분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internal force에서는 이 K 매트리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external force에서의 세 가지 포텐셜 텀이 있었죠. 즉, body force, concentrated force, 마지막으로 surface forces. 이 세 가지 force가 있는데, 각 세 가지 force 중에서 body forces와 surface forces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적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 적분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바디펄스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코디네이트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디펄스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쉐입 펑션의 곱으로 전체 도메인으로 적분하는, 즉 볼륨으로 적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바이엘레멘트에 적용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바이엘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만 좌표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dv라고 하는 것을 면적 a에다가 dx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적분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와 같은 적분식으로 길이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정의했던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쉐입 펑션 값들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디펄스를 단같이 적용해 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상 도메인을 우리가 내추럴 코디네이트로 바꾸면서부터는 적분 도메인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코비안의 곱과 그 다음에 내추럴 코디네이터의 미소 길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코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게 되고, 자코비안은 앞에서 계산했던 2분의 L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적분은 사실 손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바디 포스 텀이 여기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볼륨이 되겠죠. 볼륨이 되고 각 절점에서의 2분의 1의 값으로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전체 바디 포스를 여러분들이, 바디 포스라고 하는 거는 단위 볼륨당 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볼륨을 곱해주게 되면은 단위 볼륨당 힘으로 나타나지게 될 거고, 그 힘이 각 절점으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절반씩으로 분배가 된다. 즉 바디 펄스는 절점에서의 2분의 1 값들로 분배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림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이엘레멘트가 있고, 여기 이제 바디 포스가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XB라고 하는. 즉, 여러분이 SI 단위로 쓴다고 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단위 부피당
힘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현재 L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유한요소 수식과를 통해서 1번 절점과 2번 절점으로 나타내지게 될 텐데, 실제 여러분이 적분을 해서 수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바디 포스를 아래와 같이 절점에서의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그때 값은 AL 자, 이 정도면 보이겠죠? AR XB 써지게 될 거고, 자, 여기는 이제 2분의 AL XB가 되겠죠. 즉 XB라는 단위 볼륨당 힘을 우리가 면적과 길이를 곱하면서로부터 볼륨으로 곱해줌으로써 전체 값을 알게 되는 거고, 이 값을 별점으로 절반씩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페이스 폴시스를 한번 보죠. 서페이스 폴시스도 역시나 우리가 글로벌 코디네이터에서는 다음같이 면적 적분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트러스에서는 면적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고 단위 길이당 힘으로 나타내지는 게 좀 더 이 서페이스 폴시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트랙션은 디스트리뷰티드 로드는 사실상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 길이당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코디네이트에 정의된 다음과 같은 이 적분식을 왜 여기서 이 적분이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미니멈 포텐셜 시어리가 있죠.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 시어리에서 우리가 이 적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서페이스 폴스를 어떻게 절점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글로벌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바로 접근할 수 없으니 내추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여기 이제 내추럴 코디네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 길이당 현재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서페이스 포스가 단위 길이당 힘이기 때문에 적분은 사실상 길이 방향으로 적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코디네이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적분이 수행을 하면 될 텐데, 자, 여기서 직접 여러분이 적분할 수 없고 내추럴 코디네이트로 여러분이 변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추럴 코디네이터로 여러분이 변하는 과정에서 자코비안과 그 다음에 미소 면적의 길이가 필요하게 되고, 적분 구간은 영의 속도 L이 아닌 실제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로 여러분이 적분 구간을 변경한 다음에 이 부분을 실제 여러분이 적분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이제 토탈 힘이 되겠죠. 디스트리뷰티드 로드에 의한 단위 길이당 힘이 아닌 길이를 곱함으로써 전체 힘이 될 거고, 이 전체 힘이 1번 절점과 2번 절점의 절반씩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보면, 바일러메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유한요소 수식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트랙션이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즉 단위 길이당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고, 이거를 아래와 같이
절점 1번 절점과 2번 절점으로 요소 수식화를 통해서 절점의 힘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자, 여기 절점과 1번 절점과 2번 절점에 같이 트랙션의 전체 힘을 2분의 1씩 나눠주는 걸로 고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또는 길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절점에 대한 힘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트러스에 대해서 아이소파라메트릭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배웠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했다고 하면 이제 Q4 요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Q4 요소도 트러스와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혹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좌표계와 지오메트릭 쉐입과 그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동일한 근사식을 통해서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를 구성을 할 거예요. 즉 Q4 요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절점이 4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Q4 요소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의 요소만 구성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직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형태에서의 사각형만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절점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Q4 요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게 이거를 이제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좌표값인 S와 T로 이제 근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S와 T로 근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오메트릭 쉐입에 대한 S와 T의 근사식은 다음과 같이 그냥 이 바이리니어 텀까지 포함해서 4개의 텀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미지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근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수식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T가 아니고 X 또는 Y로, 즉 Q4 요소의 렉탱귤러 타입 있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걸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X,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XY라는 텀으로 바이리니어 텀으로 구성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엘레멘트를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S와 T에 대한 변수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이 텀 때문에 우리가 바이리니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만 보면은 8개의 미지수 같이 보이지만 실제 이 부분에서 미지수 4개에서 4개의 방정식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사실상 같은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미지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4가지 미지수를 4가지 방정식만 구성하게 되면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4가지 방정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앞에서도 연관시켰듯이, 자, 1번 좌표에서의 좌표값, 즉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마이너스 1,1과 연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x, 마이너스 1,1로부터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라는 이 수식이 하나 얻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방정식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a1부터 a4까지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쉐입 펑션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왼쪽 하단부터가 1번 절점이 돼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절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2, 3, 4. 그 다음에 좌표가의 중심은 요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때의 길이들은 다 1, 1, 즉 여기도 좌표값이 마이너스 1,1, 여기는 1,1이고 요소의 길이가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내추럴 엘리멘트를 구성할 수가 있고, 이 내추럴 엘리멘트로부터 모든 유한요소 수식화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멘트 타입을 결정을 해야 되죠. 앞에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코디네이트 x, y에 대한 좌표값 근사를 하고, 이로부터 쉐입 펑션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가 있겠죠. 즉 지오메트릭 쉐입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식에서부터 8가지 미지수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8가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8가지 방정식을 8개 방정식을 세워 주셔야겠죠. 그 과정에서 x와 y에서의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1부터 A까지 사실상 A1과 A5는 같은 미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쉐입 펑션을 구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x1, n1, x1, n3, x3, n4, x4 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이 y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릭 쉐입을 근사하는 과정에서 n2, y2, n3, y3, n4, y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쉐입 펑션을 이용해서 좌표계를 근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번 쓰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매트릭스 폼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폼으로 쓰게 되면은 다음같이 쉐입 펑션이 2x8로 나타나지게 되고, 디스플레이 좌표계 벡터는 8x1, 그리고 그때 각각의 쉐입 펑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챕터 6에서 Q4 요소에 대한 이 쉐입 펑션이 있었어요. 쉐입 펑션이 있었고, 이 쉐입 펑션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서 등맥의 변수에서 요소에서 유도한 쉐입 펑션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과 같이 B와 H의 길이가 1이라고 여러분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X 좌표 대신에 S를 넣고 Y 좌표 대신에 T를 넣게 되면은 사실상 이 위와 아래가 동일한 쉐입 펑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이 챕터 6에서 배웠던 Q4 엘리멘트는 사실상 이 등맥의 변수에서의 특별한 경우라고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쉐입 펑션 4가지를 구성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책을 통해서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쉐입 펑션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의 몫인 거죠. 쉐입 펑션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n1에 대한 쉐입 펑션에 대한 의미는 1번 절점에서의 좌표 값을 넣게 되면은 쉐입 펑션 n1이라는 거는 그 좌표 값에서만 1이라는 함수 값을 갖게 되고, 나머지 절점에서는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쉐입 펑션은 바이리니어, 즉 선형으로 근사하기 때문에 각 절점을 선형에 대해서 감소한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2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 3번, 4번 절점의 쉐입 펑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자기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 값은 1이 되고, 나머지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은 0이 된다라고, 쉐입 펑션 값이 0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쉐입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기 절점에서 또는 다른 절점에서의 절점에서의 그 좌표값은 정확하게 근사해낼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n1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1,1이라는 즉 마이너스 1,1에서의 좌표계에서의 쉐입 펑션을 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n1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n2와 n3, n4는 현재 자기 자신의 좌표값이 아니기 때문에 좌표 0이라는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n1, x1, n2, x2, n3, x3, n4, x4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n1, x1만 남게 되고 최종적으로 n1이 1이기 때문에 x1이라는 즉 현재의 우리가 좌표계를 근사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1을 넣었더니 우리가 원했던 x1이라는 좌표 값이 튀어나오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근사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쉐입 펑션은 다 합치게 되면은 어떤 절점이든지 1이라는 값을 나타낸다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1에서의 쉐입 펑션을 지금 계산했죠. 요 4개를 다 더하게 되면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즉 쉐입 펑션은 반드시 해당 절점에서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다 더했을 때 1이라는 값을 나타내게 된다 라는 거고, 변이기는 반드시 연속적인 함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쉐입 펑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Q4 요소에 대해서 쉐입 펑션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쉐입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유한요소 수식화를 쭉 할 거예요. 현재 이제 좌표계에 대해서 좌표계를 이용해서 쉐입 펑션을 이제 유도해 냈는데 이로부터 이제 변이를 우리가 근사해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이 같은 경우도 기존의 수식과 동일하게 변이를 근사하기 위해서 쉐입 펑션과 절점에서의 변이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해당 절점 4개에서의 변이 값들 x방향 변이, y방향 변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근사해낼 수가 있게 되고, 그때 활용하는 쉐입 펑션은 동일하게 지오메트릭 쉐입에서 유도했던 쉐입 펑션과 동일한 쉐입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제 스트레인을 여러분이 유도해내게 될 텐데, 이 스트레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쉽게 좀 설명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쉐입 펑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xy에 대한 바이리니어 텀으로 다음과 같이 변이를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근사가 되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에 적용하게 될 경우에,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인에 적용할 경우에는 스트레인에 대한 이 변이와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변이를 해당 x 또는 y에 대한 좌표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미분을 해줘야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근사를 해놓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x방향의 스트레인, y방향의 스트레인,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을 계산해 보면은 CST 요소와 다르게 이와 같은 선형턴들이 하나씩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텀들 때문에 이 CST 요소보다 Q4가 좋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또는 좋다기보다 정확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U라는 변이는 뒷장에서도 보다시피 쉐입 펑션이 S와 T, 즉 내추럴 코디네이트의 좌표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U라는 것도 역시나 S와 T라는 함수로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미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룰을 쓰게 되는 거고, 체인룰을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U를 S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U를 X로 미분하고 X를 다시 S로 미분하는 체인이 쓰게 되는 거고, 또 U가 Y로도 미분할 수가 있고 Y는 또 S로 미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텀이 동시에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변이가 또다시 t로 미분하는 값이 우리가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거를 체인으로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싶은 unknown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제 이게 여기서의 값들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nknown을 다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릭스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현재 여기서 이 부분이 우리가 unknown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야기 앞에서도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필요하게 돼요.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인버스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리스가 되는데,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인버스가 필요하게 되고, 그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고 싶었던 unknown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수식을 풀기 위해서 자코비안의 인버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2x2에 대한 인버스는 크레머 룰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유한요소 수식화의 최종적인 결과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유한요소 코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레이머 룰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제 수치 해석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이 크레이머 룰 오랜만에 듣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2x2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할 때 크레이머 룰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이머 룰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에는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요 크레이머 룰을 통해서 여러분이 솔루션을 찾을 때에는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해석해를 찾을 때 다음과 같이 크레이머 룰에서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요 파란색 부분이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이 이 부분을 대체해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대로 자코비안 매트리스야. 자, 이 부분은 동일하게 자코비안이 되고요. 자, 위에는 원래 자코비안 매트릭스였는데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1, 열을 다음과 같이 이 파란색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파란색 부분으로 대체해서 넣게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게 되면은 첫 번째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두 번째 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솔루션을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죠. 이 부분 이제 2열을 대체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2열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디터미넌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기호는 디터미넌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이죠. 행렬식을 계산하고 또 이 부분에서도 행렬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구하고 싶었던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뒷장에 이제 행렬식을 계산하는 부분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코비안이 나중에 구성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x2 행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렬식 계산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또 아래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자코비안 있었고, 이 부분은 행렬식으로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형태를 보고 유추해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부분 U가 있으면 여기가 U가 나오고 U가 나오고, 또 여기도 U가 있으니까 여기가 U가 나오고 U가 나온다는 거. 즉 이거를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내가
x로 미분을 했다 라고 하면은 다음같이 자코비안에서 라운드 y, 라운드 t, 그 다음에 라운드 어떤 물리량, 라운드 s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왼쪽과 이 부분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라운드 y, 라운드 s, 라운드 어떤 물리량, 라운드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어떠한 물리량을 우리가 y로 미분하고 싶다 라고 한다고 하면 또 자코비안에다가 라운드 x, 라운드 s, 라운드 어떤 물리량, 라운드 t, 마이너스 라운드 x, 라운드 t, 라운드 어떤 물리량, 라운드 s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뒷장에 B 매트리스를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 매트리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오퍼레이터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특정한 오퍼레이터를 여기다가 뭐 U면 U, V면 V 또는 W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물리량에 대해서 X에 대한 미분 또는 Y에 대한 미분을 내추럴 코디네이터와 연관시켜서 적분에 대한 형태를 미분에 대한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리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게 되고 현재 우리가 B 매트리스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터에다가 넣고 미분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퍼레이터 매트리스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을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이제 첫 번째 항을 여러분이 계산한다고 하면 라운드 x 이 부분 매트리스 곱하면 라운드 u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u를 넣고 이렇게 u를 넣고 여러분들이 수행해 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계산한다 라고 하면 v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제 v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죠. 그럼 여기에 u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v가 들어가게 되니까 v에서 이러한 물리량을 여러분들이 미분 값을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인에 대해서 유도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방금 같은 오퍼레이터를 직접 넣어가지고 이렇게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U만 이렇게 매트리스 곱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이 D'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즉 미분을 수행하는 오퍼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 미분을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사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절점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쉐입 펑션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쉐입 펑션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인이 이와 같이 정의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러면 B 매트릭스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B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 B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B 매트리스가 돼서 사실상 이 오퍼레이터의 쉐입 펑션의 값들이 들어감으로써 미분이 수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B 매트리스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이 B 매트리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미분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매트릭스와 오퍼레이터 x와 같은 쉐입 펑션을 이용해서 적분을 수행하게 되겠죠. 차원도 역시나 잘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B 매트리스는 3/8이 나와야 합니다. 오퍼레이터 매트리스는 3/2, 그다음 쉐입 펑션은 2/8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분 행렬식을 곱해 보면은 잘 맞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앞에서 B 매트리스를 직접 한번 쉐입 펑션을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수직선은 여러분들이 편의상 1번 절정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라, 여기는 2번 절정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구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매트리스 구성을 할 때 1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 값들을 넣고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 값을 넣고 또 결정하게 되고, 이와 같은 3번 절점, 4번 절점의 쉐입 펑션을 넣고 계산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고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매틀랩이라는 코딩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반복되는 구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값을 하나 저장해 놨다가 계속 중복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중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다 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여기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파라미터로 정해 놓고 계산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계산을 미리 해 놓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뒷장에 그거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A라고 했던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A가 되는 거죠. A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고, 자, 여기는 이제 B가 되겠습니다. B라고 했던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나머지 C, D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 자, A와 B를 자세하게 보면은 A라고 하는 거는 Y를 T라는 내추럴 코디네이트로 미분한 값이에요. 그래서 Y를 T라는 내추럴 코디네이트로 미분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T니까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면은 상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B, C, D를 다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여러분이 미리 계산해서 하나로 정리해 놓는 거죠. 그 과정은 사실상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계산해 놓고 나중에 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도 생각을 활용하겠다라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쉐입 펑션에 대해서 미분이 필요하겠죠. 자세히 보면은 S와 T에 대한 미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1번 절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가 필요했다 라고 하면은 1번 절점에 대해서 S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T에 대한 미분, 또 2번 절점에서도 S에 대한 미분, T에 대한 미분, 3번, 4번도 역시 동일하게 여기 미분 값들을 저장을 해 놓고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돌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이 부분들을 불러와서 계산에 적용을 해주시면은 B 매트리스를 어느 정도 반복적인 계산 수행을 통해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이렇게 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파라미터들을 정리하고 그걸로부터 하나씩 값들을 불러옴으로써 B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게
가장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적분하는 과정에서 자코비안이 필요했었고, 이 자코비안에 대해서는 액츄얼 코디네이터를 내추럴 코디네이터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x에 대해서 여러분이 s에 대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x라는 좌표는 쉐입 펑션에 대해서 현재 절점에서의 x 값들에 대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위에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한 번 더 써보게 되면 ni xi, 잠깐 지우고요. 그러면 n i 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라운드 x 라운드 s, 이거를 여러분이 수행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ni xi n s가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상수값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적분해 줘야 되는 거는 쉐입 펑션에 대해서 내추럴 코디네이터에 대한 미분값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코비안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을 수행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매트릭스로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자코비안이 필요한 것보다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뒷장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다음같이 내추럴 코디네이트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추후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xc가 의미하는 것은 4개의 절점에서의 x좌표값, yc가 의미하는 것도 역시나 4개의 절점에서의 y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행렬에 대한 식을 보면은 s와 t에 대한 내추럴 코디네이트에 대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코딩하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현재는 이 흐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즉 B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방법, 최종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J가 자코비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최종 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코딩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요소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앞에서도 계속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플레인 요소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결정할 때에는 트러스나 스프링 같이 또는 뭐 빔의 엘리멘트 같이 적분이 쉽게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활용이 되지는 않고,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B 매트릭스가 S와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적분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ST의 즉 B라고 하는 것은 S와 T에 대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적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K 매트릭스에 대해서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를 K 매트릭스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적분식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적분식을 활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적분에 대해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즉 내추럴 코디네이터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자코비안과 그 다음에 미소 요소에서의 길이 2개 DSTT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현재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적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수치 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을 들었다고 하면은 알고 있을 텐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수치 해석을 듣지 않은 친구라고 하면은 이 적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닌 다음 시간에 이 수치 적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K 매트리스를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수치 적분으로부터
BDB라는 매트릭스의 곱을 적분을 통해서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 적분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같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뉴턴 코테츠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치 적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감을 잡고요. 즉 이거는 이제 수치 적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적용할 때 실제 적분을 수행할 때 이 방법 가우스 쿼드로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40페이지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 매트리스는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수치 적분을 통해서 평가하진 않았지만, 이 다음 시간에 수치 적분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K 매트리스는 이제 구성됐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아직 뭐 완벽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놓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가 앞에서도 바이러메트에서 했듯이 바디 펄스와 그 다음에 서페이스 펄스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펄스는 동일하게 이와 같은 적분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글로벌 코디네이트가 아닌, 즉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좌표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왜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번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코비안을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미소 길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적분을 수행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n이라고 하는 게 역시나 n이라고 하는 게 s와 t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s와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직접 적분을 수행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이 반드시 여기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장에 이제 서페이스 폴스도 역시나 동일한 얘기예요. 서페이스 폴스도 기존에 알고 있던 수식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같이 내추럴 코디네이트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내추럴 코디네이트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적분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코비안 그리고 미소 길이 ds가 도입이 된다라는 거죠. 역시나 여기서도 수치 적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손으로 해볼 정도의 적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적분이 아니고 단일 적분이기 때문에 단일 적분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 장에 다음같이 우리가 구성하고 싶어하는 요소가 있고, 즉 내추럴 코디네이터에 1, 2, 3, 4가 있고요. 여기에 3, 4면에 다음같이 디스트리뷰티드 로드가 걸려 있죠. 즉 T 방향과 S 방향으로 다음같이 분포 하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나 PT는 모두 다 단위 길이당 힘이 되겠죠. 즉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쉐입 펑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면에 작용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3, 4면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3, 4면에 대해서는 쉐입 펑션 값이 사실상 t가 1이라는 걸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t가 1이라는 걸로 고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쉐입 펑션 값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꼭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적분할 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트랙션에 대해서 X 성분, S 성분과 T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사실상 S는 X 방향과 또는 T 성분은 Y 방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S랑 T로 편의상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코비안 그리고 여기서 미소 길이까지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현재 여기서 우리가 1번과 2번에 대한 쉐입 펑션은 여기다 적지 않았죠. 그 이유는 1번과 2번의 쉐입 펑션은 사실상 t가 1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조건과 그리고 3, 4번에 대해서만 여기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로드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쉐입 펑션을 여러분이 평가할 때 이 부분은 사실상 고려하지 않아도 덕분에 고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계산이 적용될 수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t는 1이라는 걸 t는 1을 넣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0 여기도 0이 되죠. 0이 되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을 근사할 수가 있게 되니까 사실상 이 부분만 여러분이 들고 와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쉐입 펑션을 계산해 보면은 간단하게 하나만 해볼까요? 자, N3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곱했을 때 다같이 인티그럴 1-1 n3 t가 1일 때 그 다음에 h 2분의 l ds가 되는데 편의상 h 2분의 1은 적분 외부로 빠져나오게 되고 n3를 여러분이 t는 1을 넣고 적분해 보면 1 플러스 s ds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적분해 보면은 h분의 2l 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가 빠졌는데 ps가 빠졌죠. ps 그 다음에 h 2분의 l ds인데 h 2분의 l ds로 쓰고요. h 2분의 l ds 적분하면은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ps가 나타나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텀들도 여러분들이 적분을 수행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제 10.1인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10.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추럴 코디네이터로 정의되어 있는 이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에서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또는 바디 펄스 등이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적분을 수행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죠. B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방법 반드시 적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B 매트리스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K 매트리스 구성하는 방법에서 B 매트리스 자체가 S와 T와의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치 적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 바디 폴스와 그 다음에 서페이스 폴스를 여러분들이 특정 요소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을 때 어떻게 적분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예제 10.1을 통해서 서페이스 폴스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소 파라메트릭이